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손지화입니다. 역사, 문학, 미술,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긴 연애 편지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 바로 하늘과 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하늘과 별을 주제로 여러분을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하늘과 별의 흔적을 찾아서 함께 떠나볼까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몰라. 자기야, 내 얼굴 중에 어디가 가장 예뻐? 별처럼 반짝이는 눈? 별처럼 반짝거리는 것 같아. 자기 별 가까이서 봤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는지 직접 봤냐고. 그 얼마나 반짝이는지 어떻게 알고서 별이랑 비슷하다는 거야? 차이 없다고 하지? 별? 아니, 나는 자기가 원하면 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닐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었지. 별도 달도 직접 봤어? 무슨 수로? 가까이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수로 별을 나한테 갖다 준다는 거야? 너무하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고 정말. 별 보고 싶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아니 옛날에는 망원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 하늘을 보면서 저 별, 저 태양 하면서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렇게 어려운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근데 진짜 그렇게 막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한번 올라가서 보실까요? 만져도 돼요? 오늘 특별히 만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 박사님 권한으로.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 라인입니다. 저는 가시죠. 예. 네. 오.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이게 뭐 어떻게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이 천문을 관측하는 기기는 네. 우선은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둥근 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원들이 그냥 막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위치에 서 있어요. 어떤 위치에? 다시 말해서 네. 이 원의 중심을 따라가 보면은 저 하늘 북극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 끝은 북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하나 올라가서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네네. 예, 이렇게 한번 올라오시면은요. 오, 네. 멋있습니다. 박사님 멋있어요. 네. 올라왔습니다. 예. 처음이에요. 네. 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둥근 원이 한 개 있고요. 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원이 돌아가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움직이네요. 네. 어머머머. 그래서 얘가 어떻게 우리가 얘를 이제 하늘을 관측하게 되냐면 네. 동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는데 네. 그때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요 환에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죠. 네. 이 원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남쪽과 북쪽을 네. 가로지르는데 그거는 이 환에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맞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북남으로 네. 되어 있고 그리고 동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움직이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위치에 따라서 이걸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막 이렇게 조그맣게 써져 있는 그 한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치를. 네, 맞습니다. 와,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네. 정확하게는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 그 위치에 비춰가지고 하면 지금이 뭐 어느 시기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재밌어요. 박사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별자리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얘도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네네. 근데 왜 안 돌아간? 박사님 힘이. 예, 힘이 딸렸어. 힘을 주세요. 힘을. 박사님, 옛날 사람들이 힘이 좋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이게 힘이. 잠시만요. 왜? 잠깐만요. 왜? 비켜주세요. 아니 박사님, 이 큰
이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저만 남겨두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왜? 네, 이 순간 딱 하루에 한 번만 관측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요? 예, 바로 이 그림자를 재는 겁니다. 이 그림자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죠? 예, 이 그림자를 통해서 그날의 정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오? 12시? 예, 12시. 그게 중요한가요? 예, 이 12시 그 순간에 옆에 보시는 간이에 태양의 고도를 잴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고도요? 예. 그걸 또 재서 뭐 어떻게 해요? 그날의 태양의 고도를 알게 되면은 계산을 통해서 오늘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통해서? 예.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요, 선생님. 저는 궁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왜 같아요. 그러시죠? 너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12시가 가장 중요한 건 점심을 알아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군요. 밥 먹을 시간입니다. 네, 점심. 알겠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네요. 네, 밥 먹을 시간입니다. 예. 또 그새 박사님이 바뀌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거 어디서 봤는데 가면서 어디서 봤지? 봤는데 분명히 이거 그렇잖아요. 유명한 거잖아요. 많이 보신 것 같죠? 자, 이거 보시면 10,000원짜리 있죠? 10,000원짜리 보시면 뒤에 이렇게 혼천이가 있습니다. 맞네요. 똑같아요. 네. 어머. 이게 그러니까 시계랑 혼천이가 합쳐지니까 이렇게 유용한 기능들로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혼천시계는 일반적인 시계 장치도 있지만 혼천이라는 천체 운행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의 태양과 달의 운행까지도 보여주는 천체 운영 시뮬레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합쳐진 스마트폰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또 동양과 서양의 과학기술이 접목된 아주 획기적인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너지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물이 차오르면 오버되면 다시 사이폰 원리 있잖아요. 예, 수업 때 그런 거에 착안해서 조선 중기에도 이런 사이폰 원리를 이용했고 아니 이런 기구들이 뭐 한참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네. 지금은 엄청 또 막 좋은 스마트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렇죠. 근데도 이렇게 복원에 힘쓰는 이유가 있으세요? 먼저 그 지난 시기에 제작했던 우리의 과학문화재를 복원한다라는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사용했던 관측기기들이 이제 얼마나 정밀하게 제작이 되고 관측을 했는지를 증명을 해야겠죠. 그런 증명을 통해서 현대에도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을 쓸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복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확실히 어려운 걸 보시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이거는 성변축구단자, 이름부터 긴데요. 성변축구단자는 뭐냐면 조선시대에 해성같이 특별한 천문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관상감의 천문학자들이 매일매일 관측팀을 만들어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관측 기록을 남겨놓은 일지, 그것이 바로 성변축구단자라고 불립니다. 요런 책이 있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좀 저희가 알만한 유명한 어떤 기록들이 있나요? 현재 남아있는 해성 기록이 3가지입니다. 3개의 해성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헨리 해성입니다. 네, 헨리 해성은 해성 중에서 유명한 게 헨리 해성인데요. 우리 기록에도 헨리 해성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무려 15일 동안 관측한 기록이 남아있어서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가면 책 속에 있는 해성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싹 다 기록되어 있는 거면은 이거 보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내 천문학계하고 관련 분들께서 성변축구단자에 있는 해성, 세계 해성 관측 기록을 이용해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좋은 소식 기대도 되나요? 네, 3년 뒤에 축배를 어떻게 멋지게 터뜨릴 것인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년이요? 3년 안에 좋은 소식 기대해도 되겠죠? 쉬운 과학, 재미있는 과학, 엉뚱한 과학은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과학까지 우리 일상 속 다양한 과학을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와 함께 오늘부터 과학으로 재미있게 수다를 떨어줄 제 수다 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줄여서 과커로 활동하고 있는 강솔빈입니다. 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솔빈 씨. 그런데 과학 커뮤니케이터 저도 그렇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생소할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생소한 게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직업이거든요. 저희는 과학을 대중화하자, 이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 혹시 지원님은 과학 좋아하시나요? 과학 좋아는 하죠. 잘 하지는 못하지만 좋아는 합니다. 아, 역시 우리 수장님.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요즘은 많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재밌는 과학의 내면을 모르고 그냥 과학 어려워, 과학 너무 듣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포비아, 막연한 공포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좀 깨부수고자 과학을 쉽고 재밌게 표현하는 게 저희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의 목표예요. 제가 듣기로 스포츠에 비유를 해서 과학자가 선수라고 하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해설사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명쾌하고 유쾌한 해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늘과 별을 주제로 재미있는 고천문학 이야기를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양홍진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센터장 양홍진입니다. 현재 한국천문학회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북과학기술 협력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예. 네, 오늘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을 처음 뵙게 됐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도 되게 든든하고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도 오늘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천문학이 아닙니다. 오늘 고천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솔빈 씨는 고천문학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사실 고천문학을 처음 들어봤어요. 어. 천문학은 많이 들어봤는데 과학 커뮤니케이터도 처음 들어본. 그렇죠. 네. 항상 천문학은 많이 접했는데 이 앞에 고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옛고? 옛고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옛날 고자가 써 있다 보니까 옛날에 천문학은 어땠을까 이쪽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그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첨성대 네. 아니면 조선 시대 때 만들어진 그 별자리 지도였죠. 천상 열차 분야 지도. 네.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역시 뭐 과학 커뮤니케이터답게 처음 들어봤다고 했지만 쭉 나오네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보통은 천체망원경으로 행성 관찰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고천문학은 그것보다 조금 더 멀고 좀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박사님, 고천문학은 어떤 걸 연구하는 학문인가요? 고천문학은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이나 유물을 찾아서 연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천체역법을 해당하는 달력, 옛날 달력을 연구하거나 또는 첨성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첨성대라든가 천문도 등을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알려져 있는 삼국사기나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도 매우 많은 천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고천문학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러한 주제 외에도 고대 역사시대 이전에 남아있는 고고 유적이나 아니면은 고고 흔적들에서 남아있는 천문 유적을 찾아서 연구하는 고고 천문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에 남겨져 있는 또는 우리 전통 민속에 남아져 있는 것들을 함께 연구하는 민속 천문학도 고천문학 연구 분야에 해당합니다. 예. 결국은 우리 역사에 남겨져 있는 천문학 흔적을 찾아서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고천문학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역사에 남아있는 천문학의 흔적을 찾아서 연구하는 학문. 뭔가 이 오래된 우리의 역사에서 보물을 찾는 것처럼 뭔가 설레는 즐거움이 함께하는 그런 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문학의 흔적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좀 예를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시조나 문학 책 같은 데서 천문 관련된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억을 더듬으면 아마 몇 가지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시조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이 시조 중에서 당시의 천문 현상들을 보면서 지은 시조가 있습니다. 오. 이 시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당시의 시조를 지은 시기가 언제였는지 날짜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날짜요? 정확한 날짜. 그럼요. 오. 네, 천문학은 바로 시간과 공간의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정하고 알아가는 것들이 바로 천문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조도 잘 보면 언제 지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저 고려 후기의 문인인 이조년이 지은 다정가를 보면 우리가 그 시조를 언제 지었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조년의 다정가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화의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천문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바로 뭐냐면 삼경, 시간이죠. 네. 이 시간을 우리는 현재 그 매 1시간 1시간 똑같은 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낮에는 똑같이 시간 간격을 썼지만 밤에는 계절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밤 시간을 5등분을 나눠서 1경, 2경, 3경, 4경, 5경이라고 두는데요. 밤 시간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 겨울에는 길고 여름에는 짧아지죠. 네, 그래서 이 삼경의 시간이 그 당시 시조로 읊었을 때 언제인지를 아는 게 우선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요소를 더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은한 있죠. 은하는 바로 은하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밀키웨이, 네. 우리 은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은하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월백입니다. 월백. 네, 월은 이제 달이란 뜻이고요. 달이 가장 하얄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밝을 때, 보름달? 보름달이죠. 네, 그러니까 보름달일 때 은하수도 보이면서 이전에 살았던 삼경의 시각에 보이는 날짜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였나요? 그건 바로 1305년 4월 11일 밤이었습니다. 오. 이때가 바로 이전년의 나이 36살 때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예전에 이전년이라는 학자가 이런 시조를 지었네라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자는 이 시조를 보면서 이 시조를 지은 날짜가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재밌네요. 네. 그러면 저도 별 보면서 좀 끄적였던 연애 편지들 있는데 그거 보내주시면 어떻게 분석해 주시나요? 되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조를 보고 해석을 해내는 그런 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놀랍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에서도 몇백 년 전 하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실은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친숙해서 우리가 그것이 예전의 과학, 예전의 천문학인지 모르고 지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바로 만원권 지폐. 네, 지폐. 매일 보시죠. 세종대왕님 딱 계시는. 앞에 계시고요. 네. 네. 그런데 세종대왕님 계시는 앞쪽에도 천문 요소가 들어있지만 뒷면을 보면 거기는 천문학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아, 뒷면은 네. 갑자기 생각하니까 딱 생각은 안 나는데. 마침 제가 10,000원에 가져왔거든요. 그러세요? 정말요? 제가 오늘 오면서 더워져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딱 챙겨왔어요. 와. 어디 보자. 앞면에는 1월 오봉도라고 알려져 있는 5개의 봉우리하고 해와 달이 그려져 있죠. 네.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통 행성하면은 수금지화 목토 천 해까지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성은 5가지입니다. 수금, 지화, 목. 그래서 지구 빼야죠. 네, 수금, 수금, 화, 목, 토. 토. 네, 5개가 눈으로 보이는데요. 그 5개 상징해 놓은 것이 바로 1월 오봉도의 5개의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그려놨으니까 천체와 해와 달의 움직임을 잘 살펴서 달력을 만들라는 것이 바로 1월 오봉도의 뜻이고요. 뒷면을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네, 뒷면에 우리가 흔히 보이는 그 천체 시계가 보이는데요. 그걸 우리가 동그란. 혼천이라고 하는데, 천천히. 네, 동그란 것이 들어봤어요. 네네. 조선 시대에 썼던 일종의 우리나라의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국에서 썼고 우리나라 썼는데요.
그 혼천이 바탕에 작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별자리입니다. 만원군 뒷면 얘기를 좀 더 드릴까요? 네. 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국보 천문도 아까 얘기하신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이름이 매우 아. 어렵긴 하지만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세계적으로 소중한 유물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면 별의 크기가 같지 않을 거예요. 그렇네요. 네. 달라요? 네, 달라요. 오, 그러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 별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별의 크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매우 과학적이죠. 예. 네. 그다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천문도가 바로 조선 시대 만들긴 했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시대에 처음에 만들어져서 그 천문도의 별의 일부가 조선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고구려 시대의 천문도를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잘 보시면 북두칠성도 보이고요. 네. 북두칠성 찾으셨나요? 잠시만요. 네. 북두칠성, 찾았어요. 네. 여기. 북두칠성 건너편에 약간 네. 느낌이 다른 만원권 지폐에서 재질이 약간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요. 시간 한 7시에서 1시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흐름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은하수입니다. 바로 1000억 개, 2000억 개 별을 그려놓은 우리 은하의 모습이죠. 만원권 지폐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손안에 이 박물관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을 만나서 당신네 나라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만원권 지폐를 보여주면 네네. 자랑.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걸요. 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천문도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역사와 과학이 이 지폐 안에 들어있다는 걸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자랑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으려고 했네요. 아, 진짜 반성하겠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액자에 탁 넣고 방에서 제가 별자리를 볼 거예요. 자랑스러워. 예,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우리나라 천문의 역사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 기록은 혹시 언제 발견이 됐을까요? 가장 오래된 천문 기록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청동기 시대에 남아있는 고인돌 덮개돌에 새겨진 별자리 홈들입니다. 고인돌에 새겨진. 네, 고인돌 덮개돌에 홈들이 새겨진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홈들을 연구한 결과 그 홈들의 모습이 북두칠성이라든지 남도육성, 그다음에 좀생이별, 우리가 플레이드의 산계성단이라고 부르는 이제 여러 별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북쪽 왕관자리 등의 별자리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천문학의 역사는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이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 역사 시대로 넘어오면 문헌 기록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54년에 고구려 본기에 기록된 일식 기록입니다. 일식. 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우리가 천체 물리학적 계산을 통해서 실제로 당시 일식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있었던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는 뭐 이러한 기록 외에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남아있는 많은 별 그림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천상열차 분야지도 등을 통해서 청동기 시대의 천문학이 고구려에 들어와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더 많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모든 기록이 사실 다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 문학 기록 몇 가지, 천문학 기록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기록을 하나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려 시대 대표적인 천문 기록 중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흑점 기록입니다. 흑점. 네. 관찰을 했다는 건가요, 흑점을? 그게 처음에는 많이 의심스러웠죠. 네. 눈으로 어떻게 흑점을 관측했을까? 네. 망원경도 없고 우리가 보통 보는 유리에다가 이렇게 끄름을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봤을까 싶은데요.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흑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옛날 기록이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1.3년의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흑점이 나타나는 주기가 작게는 11.3년, 좀 더 길게 하는 60년이라든가 장주기가 있는데 고려 시대의 흑점 기록, 43개의 흑점 기록이 있는데요. 그 흑점 기록을 조사를 해봤더니 11.3년의 주기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와. 그것은 뭐냐면 태양이 고려 시대에도 11.3년의 주기로 흑점을 나타내면서 꾸준히 활동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흑점 기록이 실제 사실 기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흑점 기록과 함께 우리가 태양 활동을 알 수 있는 또 하나가 오로라거든요. 네. 우리 요즘에는 오로라를 볼 수가 없지만
고려사에는 오로라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고요? 적침 기록을 분석을 했더니 그 기록에서도 11.3년의 주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려 시대의 흑점과 오로라 기록을 이용을 해서 그 당시에 태양 활동이 이러했으니 앞으로 태양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기후 변화 연구까지도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려 시대에 흑점과 오로라를 관측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조선 시대 천문학 기록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남겨져 있나요? 조선시대 기록은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한 4배 정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해드릴 것도 매우 많지만 하나만 소개를 드리자면 네. 별이 폭발하는 기록을 말씀드리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별 폭발하는 기록은 흔치 않은 거고요. 네. 별 하나가 폭발하게 되면 별의 밝기가 어느 정도로 밝아지냐면 은하 하나의 밝기하고 똑같아져요. 우리가 보통 은하 하나의 별이 1000억 개 내지 2000억 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별 밝기가 1000억 배에서 2000억 배 밝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생 이런 걸 눈으로 한번 보면 매우 흥미로울 텐데 사실은 잘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눈이 멀까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네네. 예. 어떤 잘 안 보이던 별이 갑자기 밝아지는 정도로 보일 텐데요. 네, 근데 이 귀중한 자료가 조선왕조실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와. 옛날 기록에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기록이 바로 케플러 초신성인데 케플러가 발견을 해서 우리가 케플러 초신성으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케플러 초신성을 처음 발견한 날짜는 1604년입니다. 1604년에 케플러가 그걸 관측을 해서 사람들한테 처음에 알려준 거죠. 하늘에 못 보는 별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바로 별이 폭발한 기록인 것 같아 라고 알려줬는데 우리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선조 기록인데요. 네. 선조 37년 음력 9월 21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경, 그러니까 저녁, 초저녁이죠. 초저녁에 객성, 손님별을 객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객성이 미수라는 별자리, 지금의 전갈자리에 해당합니다. 미수라는 별자리 위에 있었는데 그 크기는 목성보다 작고 색깔은 황적색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적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별은 점으로 보이는데 이게 커지니까 마치 목성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색깔까지 나타냈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바로 관측한 날짜입니다. 케플러가 관측한 날짜가 1604년 10월 17일인데요. 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음력 9월 20을 양력으로 변환하면 10월 13일이 됩니다. 어머. 그러면 케플러보다 더 먼저 그럼요. 원래 천문학에서는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초신성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안타깝게 그 당시 관측 기록이 서양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고 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조상 천문학자들이 서양에 비해서 4일이나 빨리 초신성을 발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조상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쉽다. 잘했으면 이제 양땡땡 초신성, 손땡땡 초신성 이게 될 수 그렇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궁금증이 나오는데 혹시 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날의 천문 관측 기술이 사실 훨씬 발전했잖아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천문학, 옛날의 천문학 자료들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현대 천문학의 발전은 망원경이 발전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알고 있는 요즘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굉장히 네. 사람들한테 핫 이슈죠. 네, 제임스 웹이 우주로 날아가서 하늘을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그 위치를 허블 망원경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보다 더 오래전에 더 멀리 있는 빛을 보는 것이 바로 제임스 웹 망원경이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천문학은 현대 가장 앞선 과학 학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천문학이 연구하는 대상은 우주의 역사입니다. 더 오래전을 보는 거죠. 더 과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망원경이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잘 활용하면은 옛날 천문학을, 천문 현상을 연구할 수가 있죠.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한국천문연구원 양홍진 박사님 모시고 옛날 옛적, 그 먼 옛날 하늘과 별의 흔적을 찾아 연구하는 고천문학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옛 천문 기록 중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록유산인가요? 아까 삼국사기부터 조선왕조실록까지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천문학자가 관측을 해서 그냥 실록에 남기진 않겠죠. 네,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던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첨성대,
경주 첨성대도 있고 지금 고려시대 개성 첨성대도 있는데 첨성대는 왕궁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머무는 곳에 가까이에 있는데 거기서 매일 밤 관측을 하겠죠. 이 관측한 기록들을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왕에 보고하고 그 기록들이 마지막에 실록에 실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록들, 세계에 남아있는 기록들은 마지막 기록들만 남아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놀랍게도 관측 당시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네. 조선시대까지 아마 매번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면 관측 기록을 남겼을 텐데 조선시대 후기에 다 없어지고요. 불타서 안타깝게 다 없어지고 1917년과 1936년 일본과 미국의 학자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8개의 해성 관측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록들 중에 안타깝게 모두가 남아있지는 않고 현재 3개의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그 3개의 기록 현재는 연세대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 3개의 해성 관측 기록, 약 한 37일 정도의 관측 기록에 해당하는데 그 기록들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냐면 당시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관측했냐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을 현대 세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3개의 해성 중에 헨리해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아마 헨리해성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는 더 흥미가 있고 그다음에 소중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네요. 그럼요. 네.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옛날에는 망원경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건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조선시대 천문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별을 관측하고 기록했을지 그 부분이 계속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가 망원경을 이용해서 별을 보면 별이 크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망원경을 이용해서 별을 봐도 별은 별점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체 위치입니다. 위치. 그다음에 밝기 변화 이런 것들이 현대 천문학에서 중요한데 조선시대 썼던 천문 망원경, 우리가 알고 있는 망원경, 혼천간이라든가 혼천이라든가 아니면 소간이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천체 위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북극에서부터 몇 호 떨어져 있고 우리한테 잘 알려진 별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옛날 관측 방법이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옛날의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흑점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일식 같은 것들은 관측하기 매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게 일식은 분명하고 흑점은 확실한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여러 문헌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힌트가 있습니다. 흑점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면 매우 어렵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을 줄이지 않고는 흑점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규보가 쓴 책에 보면 흑점 관측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요? 자수정을 이용합니다. 자수정이요? 네. 얇은 수정을 이용해서 수정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줄이면서 흑점을 관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 그다음에 일식 같은 경우 해가 가려지면 우리가 해가 가려지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가 10% 20% 가려지면 일반인들은 거의 모릅니다. 아. 왜냐하면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구름 때문에 또는 대기가 안 좋아서 빛이 약해지는 건지 햇빛이 가려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 가려지면 사실은 해 모양은 이렇게 달이 먹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 확인해 봤더니 벼 위에다 먹을 갑니다. 벼 위에다 먹을 가면 먹물에 해 그림이 비칠 거 아니에요. 네. 네. 까만색이니까 빛을 흡수할 거 아니에요.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해가 먹혀가는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삶의 지혜네요.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네. 실제로 잘 보입니다. 와. 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식을 관측하고 시간을 알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특별한 장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초라든지 붓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그런 평범한 도구들로 기록한 자료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이 된 건데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성변 츠쿠 단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까요? 네, 성변 츠쿠 단자는 조선시대 왕실 천문대에서 남긴 공공 기록물이라는 것입니다. 네, 개인이 남긴 기록물들은 당시 서양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왕실에서 남긴 기록물이 우리한테 남아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것들이 현장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네, 후대에 2번, 3번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현장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당시 현장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박사님, 지금도 너무 훌륭한 연구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연구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혹시 살짝 스포 가능할까요? 네. 지난 3월 23일 날 성변 축구 단자를 세계 기록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발을 디뎠습니다. 네, 그래서 비전 선포식도 하고 그다음에 성변 축구 단자를 가지고 있는 연세대를 포함해서 천문학계가 함께 업무 협약도 맺었고요. 그다음에 학술대회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학술대회에서 많은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1917년과 36년에 8개 했던 것 중에 3개만 남아있는데 그 네. 5개의 흔적을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또 한편 우리 갖게 된 기대는 뭐냐면 당시 이게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오래된 책들 중에서 네. 별글이 남아있는 게 있다면 찾아보시고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하나 정도씩 찾아지길 저희들 기도를 하고 바라고 있고요. 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2년 정도 열심히 저희가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학술 활동도 통해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정말 저도 별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박사님의 고천문학 연구 활동 앞으로 관심 갖고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세계 변화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세계 최초의 기술이 탄생되는 곳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어느덧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반백년의 세월 동안 과학도시 대전의 자랑이 돼준 대덕특구에 어떤 연구원과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이번 주는 별과 우주를 연구하는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말을 해야 되나요? 재밌는 말이요? 우주가 보내는 편지를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곳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를 탐구하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스케일로 과학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여기 한국천문연구원의 자랑이죠. 벚꽃 가로수길. 봄이 되면은 너무 예쁘고요. 지금 조금 덜 피긴 했는데 한 일주일만 있으면은 만개해서 굉장히 여의도 부럽지 않은 벚꽃길이 됩니다. 제 연구실에서 바로 창밖으로 이 벚꽃나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 꽃들을 보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좀 위안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들도 와서 많이 앉아요. 진짜요? 네. 새소리도 같이 들리네요. 그렇죠.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저는 별 볼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별을 보기도 하고요. 별을 보는 곳입니다. 별을 연구하고 우주를 관측하는 곳이죠. 멋있죠? 얘가 올해 40살이 된 망원경인데요. 대덕 전파 천문대라고 84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40살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전파 망원경이고요. 전파 망원경은 이 레이 돔이 있어도 전파들이 상관없이 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측에는 문제가 없고 대신 얘가 있음으로써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좀 더 내구성이 좋게 쓸 수 있어요.
실제로 천문학이 우리 실생활에 많은 역사들을 바꿔왔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도 전파 천문학 미니 블랙홀 관측에서 파생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받기도 한 CT나 MRI와 같은 기술도 블랙홀을 관측했던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의 기술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CCD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허블 망원경에 의해서 굉장히 진일보하게 되었고요. 아웃렛이라는 우주 물체 감시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어서 인공위성 혹은 소행성 같은 추락을 대비하고 또 재난 문자 다들 받으셨겠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문자를 보내서 위험 인공위성이나 혹은 다른 우주 쓰레기들의 위험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천문연구원의 주요한 관측시설 가운데 하나인 한국우주전파관측망 KBN은 마치 우리나라 크기의 전파망원경 혹은 이보다 더 큰 지구 크기만한 전파망원경의 역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KBN은 한국우주전파관측망으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 울산, 제주 3개의 전파망원경을 이용해서 마치 가상의 큰 망원경을 만듭니다. 같은 천체를 동시에 관측하게 되면 마치 서울에서 제주에 이르는 직경 500km에 가까운 전파 망원경과 동일한 분해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데이터 안에는 이탈리아, 중국, 호주, 그 다음에 유럽 등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모인 데이터들이 다 이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망원경에서 관측한 데이터가 전부 이곳에 모이고 나면 아시아 크기만한 혹은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큰 망원경에서 관측한 것처럼 하나의 초점으로 모으는 합성하는 데이터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관측은 정말 천문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 우주에 있는 천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오직 빛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정보를 잘 얻는 것이 중요한데 인간의 눈으로는 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많은 빛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망원경, 그것은 광학 망원경일 수도 있고 전파 안테나일 수도 있죠. 관측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현산 천문대가 있어요. 10,000원짜리 지폐 보시면 뒷장에 망원경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그게 보현산 망원경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가장 큰 지상 망원경이고요. 저희 천문연구원 안에 있는 대덕 전파 14m 전파 망원경이 있고요.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나 국립과천과학관에 있는 전파 망원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외의 KMT넷이나 레몬산 천문대 그리고 아울과 같은 우주감시 관측망 등 다양한 해외 관측시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하면은 굉장히 크다란 그런 위성을 상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굉장한 아담 사이즈의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10cm, 30cm, 20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옷가방 정도 크기의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위에 올라가면은 이게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날개가 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날개를 우주에서 전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위성에서 하는 모든 기능이 이 위성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위성이 한 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무려 4대가 동시에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실려서 이번에 발사가 됩니다. 편대 비행이라는 거 하는 것을 아마도 이 정도 크기의 위성에서는 아마 세계 최초로 저희가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대 비행 기술이 잘 발달을 하면은 미래에는 위성 100개든 200개든 굉장히 많은 위성군을 이용해서 지구를 관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간 생활에 이익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주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가 그 2019년 저희 EHD 국제공동연구팀에서 발표한
사상 최초 M87 블랙홀 관측 결과가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나오는 빛들을 관측해서 우리가 마치 고리 모양의 블랙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저희 KBN 전파 망원경에 도입된 저희가 독자 개발하고 처음으로 그 성능을 검증한 다채널 우주전파 동시관측 수신기가 있습니다. 저희 KBN 수신 시스템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국제 표준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 산하 세계의 전파 망원경에 수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장 큰 망원경으로 건설될 GMT 사업에도 오래전부터 함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체사진 공모전, 우주과학 콘서트, 그리고 외계행성 이름짓기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보현산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직접 방문해서 망원경도 보고 그 시설도 관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현재는 수리 중이라 잠시 멈춘 상태지만 올해 안에 다시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